그 CCN 인터뷰를 좀 특별한 그러한 그 분을 좀 모시고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실 분은 그 롯데 제과에서 그래도 거의 한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품의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신 분이 아니고 이제 경영 지원 또는 뭐 이렇게 노무생 이런 쪽을 이제 진행하신 분인데요. 너무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뵙고 자 이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이승열 위원님이시거든요. 경력을 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래 롯데 제과를 몇 년도 정도 입사하신 거예요? 내가 그 84년에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그 제대를 하면서 다른 사람 나는 사실 맨 처음에 생각은 부모님들이나 또 내 본인도 생각은 좀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학업 쪽에 네, 그 군대 가기 전에 대학원 시험도 일단 그 봐놨고 그래서 대학원 쪽으로 갈까 하다가 그 제대할 쯤에 보니까 동기들이 뭐 하여튼 그때 당시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를 비교하자면 그때가 취직이 좀 잘 된 시절이었는데 뭐 그 동기들이 뭐 어디 삼성에 지원을 했다 뭐 현대에 지원했다 대우 지원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나도 내가 뭐 좀 떨어지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그러면 뭐 전공도 식품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식품에 관련 그 회사들을 찾아보니까 뭐 롯데 그룹에 거기가 식품 쪽이 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롯데 제과에 이제 학교를 이제 마치시고 네. 전공은 식품공학이시죠? 네. 그래서 그걸 마치시고 정확하게는 농화학인데 농학, 예. 농학을 네. 이제 마치시고 이제 입사를 한 때가 그러면은 한 1984년.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그 당시 다 그랬습니다만 이제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니까 네. 나도 이제 그러면 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롯데 제과를 하셨는데 그때 롯데는 어떤 식의 사랑을 공채로 다 한 건가요? 공채로 했죠. 그때 이제 공채 시험을 면접을 받고 적성 검사 보고 면접을 했는데 그 면접을 그 하는데 거기 그 면접위원들이 그 소음동에서 봤는데 면접위원들이 세 분이 앉아 계신데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는 그러면은 뭐 지원을 하면 합격을 해야 돼야 하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는 목표가 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뭐 이 인터넷이나 그런 게 많이 잘 돼가지고 정보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문을 한번 봤더니 롯데 그룹이 연구소에서 그 유전자 공학 제네틱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좀 마음에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지원 준비로서 이렇게 그 삼성 문화재단인가에서 문고판 책이 있는데 작은 거요. 네, 작은 네, 거, 조그만 거, 들고 다니기 아주 편한 거.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서점에 가서 보니까 자기복제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전자 강화하고 그러면 이게 맞겠구나 해서 자기복제라는 책을 한 권을 이제 읽고 갔더니 그 면접위원 되시는 분이 이제 그러면 당신은 뭐 하고 싶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당신이 아는 거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으면 설명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 공학 그 자기복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더니 자기복제의 내용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 뭐 인간이든 뭐든 동물이든 그러면 그 생식세포가 F세대에서 F1세대가 만들어지려면 생식세포가 이제 교접을 해가지고 F1세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자기복제라는 거는 생식세포가 아니고 체세포가 자기복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이몸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럼 당신은 그 어디에서 근무하고 싶냐 그래서 바로 그냥 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군대에서 당신이 그 어떤 것이 좋았냐 그래가지고 힘들고 뭐 남는 점이 뭐냐 그래서 뭐 장교로 갔다 오긴 했지만 부하들의 HR 인적 관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포비용이었는데 부하가 그때 당시 한 1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인적
자원 관리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롯데제과도 이제 현장에 사람들도 많이 뽑아야 되는 인적 자원의 관리가 아직은 아마추어 시절에서 그렇게 좀 넘어가기 위해서 뭐 나를 아마 뽑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망이 대부분 이제 1지망, 2지망 뭐 그렇죠. 1지망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난 1지망이 연구소. 이제 1지망이 연구소였고 2지망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롯데 주조가 있었어요. 롯데 주조. 그렇죠. 롯데 캡틴 주조. 큐 만드는 네, 롯데 맞습니다. 주조가 있어가지고 난 이제 롯데 주조 뭐 아. 이렇게 쓰고 제과는 쓰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쇼핑인가 호텔인가 그래도 폼이 나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뭐 그런 거였는데 결국에는 합격자 아. 발표하고 나서 롯데 제과 제과를 뭐이라 그랬더니 어디가 그래서 롯데 제과를 가게 됐고 롯데 제과 가니까 또 그 부서를 희망 부서를 얘기하라 그래서 뭐 조직을 모르는데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 기획실이나 예를 들어서 폼장 하여튼 아무래도 뭐 인간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좀 뭐라 그럴까 가식이라 그러고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남들한테 좀 폼을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권력이 있는 뭐 그런 거를 인간이라는 게 이제 좋아하긴 했으니까 근데 조직은 모르지만 들어본 그런 거로 기획실 1지망 기획실 그렇죠. 좋죠. 그 다음에 2지망 마케팅 영어로도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개발실 뭐 이렇게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아마 아주 이후에. 오래 이후에 이제 그랬지만 개발실이라고 했더니 뭐 개발실 그 다음에 난 이제 공장 쪽을 사실은 좋아했는데 그래서 품질 관리 관리가 내 형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어디 대기업에 품질 관리에서 근무해서 그러니까 품질 관리 이렇게 이제 썼더니 이게 가니까 또 본사에 가가지고 또 공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공장 가니까 또 너 희망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뭐 생산 관리 그렇죠. 관리라는 게 그래도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생산 관리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뭐 생산 인간을 썼는데 생산은 하여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는 생산으로 갔어. 그럼 이제 롯데 제과에 원래 연구소 가셨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롯데 제과에 입사를 하셨고 거기서 이제 생산 쪽에 근데 그 직무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농화학과나 식품 쪽이니까 그쪽 기획실 가는 거는 경영이라든가 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롯데 제과에 그러면 어느 부서로 생산이 이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 제과라는 회사가 그 생산을 하는 품목이 많으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처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과에 갔더니 또 그것도 거기에 이제 영등포 공장으로 갔는데 공장은? 네, 영등포 공장에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롯데 제과 공장이 영등포 공장, 그 다음에 양산 공장, 평택 공장, 그 다음에 시흥 공장이 있었어요. 대종 공장은 그때 나중에 이제 생긴 거고 시흥 공장은 이게 껌베이스 공장이었고 막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영등포 공장이 메인이었고 크기는 땅의 규모로 봤을 때는 양산 공장이 좀 더 큰데 많이 큰데 영등포 공장에 하여튼 갔더니 거기에는 영등포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은 껌, 캔디, 비스켓,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생산해요. 그리고 이제 평택 공장은 특별하게 스낵이 이제 좀 있었고 그래서 영등포 공장에 그렇게 5개의 아이템이 있었는데 또 유독이 나를 캔디로 보냈어요. 캔디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캔디는 조금 제조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또는 그런 캐릭터라 그럴까 제품의 그거는 만들기는 그렇게 노하우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는데 다른 제품 만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하여튼 캔디 기사로 가서 한 2년간 하여튼 이렇게 이제 캔디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 것은 그때도 롯데그룹은 좀 그런 공장의 마인드는 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내 형을 또 기준으로 하면 거기는 입사를 하니까 그런 교육을 대졸사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었고 또 공장에 가니까 공장에서도 대개가 이제 일반적으로 잠깐 3일이든 일주일 교육시키고 바로 현장 쪽에 투입하는 그런 일들이 마인드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그래도 식품이면 연구소도 그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연구소 교육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본업에 현장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했더니 혁신적으로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아, 그게. 그렇게 예. 제안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3개월을 다시 입사하자마자 3개월을 그 캔디 연구소 가서 배합 많이 끓이고 거기서 많은 맛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배우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기초가 돼서 뭐 그 생산 기사로 이제 아, 근무하게 됐던 거죠. 그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그 캔디 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롯데 제과 그 어떤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그 롯데 제과가 이제 해외 지사를 하나 만들기 시작을 했을 텐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의 어떤 모스크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이제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해외 지사가 그 당시에 이 그러니까 이제 이 해외로 지사를 발령 이제 그 지사를 만들 때 그 모스크바는 언제쯤 만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좀 네. 비하인드보다도 그 롯데 그렇죠, 그룹에서 그렇죠. 해외 투자라는 그 개념이 시작된 게 옛날에는 롯데 제과의 뭐 본부의 마인드든 또는 제과 사장의 마인드든 이것은 되게 다른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롯데는 자린고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익을 남기면 그거를 많이 재투자를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영을 했는데 이 신동빈 회장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는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하시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그러면 내가 2008년에 나는 모스크바를 했으니까 아마 그때 내가 보기엔 한 5, 6년 전 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롯데 그룹이 뭐 다시다시피 일본 롯데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일본 롯데가 중국에다가 먼저 사실은 북경에다가 제과가 투자를 해서 그 일본 사람이 거기 법인장으로 가서 총경리로 가서 그 북경에 공장이 있었어요. 생산을 하고 그게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일본 롯데. 네, 일본 롯데. 그 거기서 뭘 만든 거였어요? 뭐 여러 가지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껌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껌 포장기 분당 포장이 한 800개에서 1200개 정도 가는 그 수장 포장 1매 그거를 그래서 한 뭐 5매든 뭐 6매든 7매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그 포장기를 한국에서 우리가 쓰던 거를 수리를 오버홀을 해서 북경에도 갖다 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전체적인 권력의 해외 투자가 시작된 게 그때쯤인데 그걸 일본에서 일본 법인장이 이제 가게 됐고 신동빈 회장은 그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왜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느냐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바뀐 게 한 뭐 5, 6년 뭐 그 10년 가까이에서 점진적으로 바뀌었는데 나도 그때 그 북경에 그 출장을 가서 그 일본 사람 법인장을 만났더니 그 법인장도 말씀하신 내용의 기억이 한 가지가 나는 게 앞으로는 한국 사람 당신네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법인장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신 내용이 지금도 나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바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 투자가 이제 된 건데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인도가 제일 먼저 우리 한국 제과에서는 롯데 제과에서는 인도의 그 첵나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첵나이라는 데 공장을 사서 이제 그 해외 법인이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은 거기 뭐 데일리인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2000 한 그러면 뭐 7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때 계획을 했던 게 그러면 해외에다가 초코파이 공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3개 나라 베트남, 인도, 러시아 이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결정이 돼서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1년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게 또 지금 우리 소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럼 2005, 6년쯤에 우리 초코파이가 그 러시아 사람들이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고 이 초코파이가 대용식으로 제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부산 쪽에 와가지고
초코파이를 그렇게 손으로 들고 이제 가가지고 배 타고 상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따리상 비싼데. 네. 그 보따리상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영업 쪽에서 그러면 야 우리 그 수출을 그럼 한번 해보자 그쵸. 해가지고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커지면서 그 물량이 이제는 그렇다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현지 공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전에 발빠르게 사실은 오리온이 먼저 그 오리온이 공장이 먼저 생겼었고 지금 오리온은 지금 공장이 2개가 있고 그럼 러시아라는 땅이 사실 되게 넓은데 네. 시작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왜 공장을 러시아까지 가서 저기 모스크바까지 가서 짓게 됐나요? 공장 위치가 모스크바였나요? 모스크바였어요. 우리는 이제 모스크바였는데 유럽 쪽하고 가까운. 그렇긴 하죠. 근데 모스크바였는데 사실은 그 오리온은 처음 공장은 그 러시아의 한 가운데에 있는 데에 있어요. 한 가운데다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장은 뜨벨이라는 데 모스크바하고 그 페체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운데에 있는 그 뜨벨이라는 데 이제 공장이 제2공장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 그 키우라는 그 수도 쪽으로 내려가면서 서남 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가 칼루가 주예요 주. 우리 얘기하면 경기도 같은 그런 그 주인데 거기도 러시아도 그 주가 그 많이 있는데 거기 그 주지사가 굉장히 이 칼루가 주의 주지사가 글로벌한 마인드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해외에 이 회사들을 공장 유치를 거기다 하는데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분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대개 우리 그 자동차 공장은 물류가 항구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는 그 칼루가주라는 데는 항구가 없는데도 내륙인데. 칼루가주에는 한국 기업은 삼성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롯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회사 그 칼루가주의 그 공단 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그쪽을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간 거죠. 자연스럽게 간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의 이제 칼루라는 지역에 이제 그 롯데 제과의 어떤 공장을 이렇게 짓게 된 건데 사실 이게 어떤 한 회사에서 물론 지사기는 합니다만 그런 공장을 외지에서 한국 내에서 다른 데 짓기도 어려운데 그 안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라고 그런데 그쪽에 이제 그 지사를 만드시면서 좀 생각났던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거예요? 그것도 좀 배경 설명이 좀 네네. 보자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는 이런 그 시스템이어가지고 TF팀이 시스템이어가지고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공장을 예를 들어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0명,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딱 해놓고 나오는 시스템인데 롯데 그룹은 롯데 제과는 그때 당시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뒤에서 그 지원 본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이제 해주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생산과장하고 법인장이 갔는데 니들이 알아서 다 그 관리를 그렇죠. 하고 그걸 알아보고 하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현지 우리 그 가는 사람들 그 주재원이 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 몇 명이 가신 거예요? 2명이 갔죠. 2명이 이제 가서 공장 제과는 2명이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인허가부터 공장 터야 뭐 있겠습니다만 그 이제 설비 놓고 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랑 2명이 가서 이제 2명이 가서 다 그거를 이제 선은 다 꺼놓긴 했는데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나도 야사로 히스토리 그 이제 그런 힘든 점의 에피소드라 그러면 나는 그 2가지가 지금 우리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해외에 가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허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어렵겠죠. 허가가 어려운데 그 허가 중에서도 유틸리티 그러면 이제 전기 그 다음에 하수도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유틸리티가 될 텐데 유틸리티 중에서도 내가 아주 고생을 했던 거는 전기예요. 전기가 그 전기 허가가 우리가 사전에 계약한 거는 5.5 메가와트예요. 수전 용량이
근데 5.5 메가와트인데 러시아 전체가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전기 공급량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막 칼루가 주에 거기 공장이 막 들어서고 그러니까 전기 용량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 개발공사에서 나한테 얘기가 그때 롯데 건설은 그냥 짓기만 하는 거고 그런 결정관 그런 거에 관해서 결정관 관계는 제거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개발공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장하고 그 면담을 하는 건데 계속 얘네들이 얘기가 니네들 5.5 메가가 허가 용량 계약으로 돼 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안 쓸 거 아니냐. 그러면 2 메가나 2.5 메가나 좀 받으면 안 되겠냐. 이걸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는 이제 전기에 대한 뭐 모르니까. 내가 뭐 전공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래서 아니 일단은 안 되겠다. 일단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뭐 본국에다가 이제 알아보긴 하겠지만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매번 그 미팅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도저히 나를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니들이 1차 용량에 대한 사용 전기 사용량이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으니 얼마인지 계산해가지고 좀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모르니까 또 한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한국의 전기 담당하는 또 답을 나한테 못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뭐 할 수는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내가 답을 못 얻었고 그래서 나도 곰곰이 나름대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그 공장 준공하고 경영 잠깐 하고 나는 잠깐 이제 떠나갈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미래에 그럼 계속적으로 라인이 더 증설되고 하려면 당연히 그 전기 용량이 필요할 텐데 새로운 내 후임자가 왔을 때 전기 그 수전 증설을 할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고집을 부렸죠 나도.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5메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라고 부려서 했는데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이제 그러면 자격 조건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하드적인 뭐 예를 들어서 전선은 어떻게 몇 사이즈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수전 변전 그 용량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건설에서 다 했는데 내가 제일 힘들었던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마지막에 하나 있는 게 전기 기사 자격증. 그 있느냐.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럽하고 우리 동양하고의 마인드가 조금 결과는 똑같은데 반대적인 마인드가 우리나라는 전기 기사가 2급이면은 좀 낮은 거고 1급이면은 고급의 전기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얘네들은 반대로 돼 있어요. 1급은 제일 낮은 용량이고 1급 전기 기사는 그 다음에 2급은 조금 더 고급적인 전기 업무를 하는 거고 제일 최고는 뭐냐면 4급이에요. 4급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 공장이 이제 그 지역에 오브닌스크라는 데인데 시는 오브닌스크 주변에 전기 기사를 4급은 이제 상급에서 상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이제 내가 우리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4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급 자격증 전기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 그 지역에. 그래서 롯데건설의 전기 담당하는 차장님이 나한테 매번 전화하면 그 인원 어떻게 됐냐 그러는데 내가 뽑을 수가 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전기는 빨리 수전은 해야 되겠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 뭐 완전히 그 일이 진행이 안 되겠군요. 더군다나 그 전기가 유틸리티 중에는 나 그게 아주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없고 굉장히 힘들어. 더군다나 거기서 또 에피소드가 그 남자 거기 러시아가 참 그런 부패 비리 이런 게 많은데 나한테 면접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급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하고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상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2급 자격증. 그럼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뽑을 이유가 없는. 뽑을 이유가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아웃되고 우여곡절 속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외국의 그런 그 허가 관계 중에 그게 내가 굉장히 힘들었고, 두 번째는 예. 또 이제 식품법에 또 예. 식품위생법이 또 당연히 되니까 거기에 식품 제조번호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제품 품목번호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그 떼우라고 있어요. 떼우. 네. 이름이 러시아 말로는 떼우인데 그게 아마 무슨 그 식품 제조 번호인지 뭐 그게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뭐 그거 나 있는지도 몰랐어, 그 제도가. 근데 나중에 제품을 만들려면 그럼 포장재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품목 비교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그것도 이제 우리 그 현채인을 뽑았는데, 걔가 오리온에 사실은 좀 있다가 그 나온 그 친구인데 그 관리과장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제품 이제 생산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 그게 있어야 될 텐데요, 떼우가 있어야 될 텐데. 허가네, 품목허가네. 네, 그래서 그게 내가 이때까지 그러면 2008년에 내가 가서 우리가 2010년에 그 이제 준공을 한 건데 가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때쯤에 와가지고 그때 2년간을 난 떼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보고도 위에다 또 본국에다 보고하면 너 그때까지 뭐 했네 그렇죠. 이렇게 될 네. 수 있고, 그렇지만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바로 문제 보고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 거기 그 우리로 얘기하면 식약청인가요? 뭐 연구소 쪽에 그 러시아의 어떤 식약처 같은 데가 있겠죠. 그리고 구청도 있을 거고. 그런 그 기관에서, 근데 그것도 걔네들은 초코파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품이 그래서 그 무슨 실험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있다, 또는 뭐 제품이 1년 있다가서 그 제품을 다시 꺼내서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를 방심해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볼 수 있는 유통기한 실험을 좀 과학 조건에서 그치, 가학 조건에서 네. 그 가학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 일주일 걸린다는 뭐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좀 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그거 번호도 받아가지고 그 했는데, 그게 제일 내가 보기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